안녕하세요. 김태영입니다. 물레방아를 읽으면서 단편 소설의 재미에 흠뻑 빠진 듯한 느낌입니다. 몰입감을 가지고 즐겁고 또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귀한 낭독의 시간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리실라 킴입니다. 또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리선입니다. 물레방아 시간 기대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오늘 물레방아를 하게 됩니다. 이 작품의 제목부터 먼저 주의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물레방아, 흔히들 다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항상 작품에서 제목으로 나온다는 것은 상당한 뭔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레방아는 아시다시피 둥그렇게 해서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곡식을 찍을 때 사용하는 그런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물이 떨어지는 낙차의 힘을 이용해서 둥그란 수레를 돌리고 그 둥그란 수레가 돌아가면서 공이라 하거든요. 공이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툭 떨어지고 그때에 절구에 있던 곡식이 찍혀지는 방식이죠. 또 이렇게 올라왔다가 또 툭 떨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물레방아입니다. 물레방아가 있다면 디딜방아도 있죠. 디딜방아는 자연의 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체중을 이용해서 이렇게 말 그대로 디디 올려섭니다. 올려서게 되면 그 힘이 쭉 올라왔다가 되는 그런, 아마 농촌에 사시는 분, 제 어릴 때만 해도 디딜방아가 있었고요. 당연히 그 디딜방아를 하는 거를 어릴 때 한 적도 있고요. 웬거하면 애들 불러가지고 이제 그거 눌러라 하든지, 안 그러면 앞에 있는 그 절구가 이렇게 되어지는 절구에 이걸 한 번씩 찍혀지는 부분을 섞어줘야 되거든요. 그거를 섞어준다든지, 그거는 좀 위험하니까 좀 이렇게 빠릿빠릿하고 좀 큰 아이를 시키죠. 큰 아이를 시키고 어쨌든 그러는데, 그런 디딜방아가 있는가 하면 물레방아라는 거는, 디딜방아는 상하 운동만 계속 있죠. 물레방아는 둥그런 원입니다. 그죠? 제가 왜 자꾸 둥그런 원을 얘기를 하는군요. 이 운명이라는 게 마치 이 둥그란 원처럼 이렇게 회전하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또는 운명, 숙명이라는 것을 여기서 봐야 됩니다. 물레방아에서 운명이라는 걸 여기서 깔고 있는 거구나, 이런 거를 제목 가운데에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훨씬 더 원색적이라 할까, 원초적인 얘기인데요. 사람이 식욕이 있듯이 그 제할 수 없는 게 성욕이라는 문제입니다. 그런 거를 원초적이다 또는 원색적이다, 뭐 또 본능적이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 소설이 깔고 있는 바탕 중에 큰 하나는 원초적인 것의 욕망, 이게 깔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게 하필 물레방아냐?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작가들은 어떤 상상력을 가질 때에 쉽게 연상될 수 있는 걸 찾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메밀꽃필 무렵에서 일이 벌어지는 자리가 어딥니까? 물레방아에서 일이 벌어지죠. 예, 이런 식으로 물레방아를 잘 이용하는 게 성행위를 연상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방아 찍는 그걸 얘기했다시피 그거를 마치 성행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거 삼루소설이지 이게 뭐야? 이렇게 되죠. 그러나 인간에게는 누구든지 먹고 싶은 식욕이 있듯이 또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성욕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 성욕이 이 사건이 일어나는 갈등 속에 어떻게 깊숙이 개입되고 있는가, 또 거기에다가 운명이라는 어떻게 이 사람들을 몰고 가고 있는가,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전체 소설 내용입니다. 그래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이 작품을 보시면서 단순히 그냥 치정관계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 치정관계라고 보면 안 되는 거 하면은요, 물론 치정관계입니다마는 만일 치정관계만 주목하게 되면은 삼루소설이 되죠. 그런 삼루소설이 참 많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시대 속에서 살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이 물레방아는 꾸준히 있는 이유가 단순히 여기에 치정 관계가 아니고 여기에
바탕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초적인 그런 욕구, 성적인 욕구가 여기에 깔고 있다면은 또 그것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는 그 당시의 시대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1925년에 발표된 작품입니다. 그러면 1925년 같으면 일제 당연히 시대이긴 하지만은 일제 시대보다도 더 크게는 이제 조선조가 망하고 결국 일제에게 망했죠. 조선 500년은 일제에게 망하고 아직까지 특히 농촌 같은 경우는 조선에 여러 가지 그게 남아 있습니다. 신분, 특히 신분이거든요. 신분이 여전히 남아 있어서 그렇게 있었는데 지금 1925년을 했습니다. 25년 이때쯤 되면은 이 사회가 변합니다. 조선조라는 왕조 중심의 사회에서 이제 농촌이라 할지라도 이미 이렇게 시대가 변했고 사람들께 이제 침투해 한달까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주인과 머슴의 관계 속에서 절대적인 이 상하 관계만 있었지 이 소설에서 등장하는 것처럼 결국은 머슴이라 할지라도 나하고 관계가 더 이상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머슴일 수 없고 나도 사람이고 너도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전 시대는 그렇게 생각 못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시대적 배경이 여기에 또 같이 물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적 배경과 또 시대적 배경이 또 다른 게 가치관의 문제죠. 자주자주 등장하는 게 돈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소설을 한번 보세요. 단순히 치정 관계 속에서 얽혀 가지고 누가 누구를 죽였니 요렇게 되는 게 다가 아니고요. 그건 한 사건이라면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에 앞서 가지고 벌어지고 있는 상황들을 보게 되면은요. 돈이라는 것, 경제적인 문제 깊숙이 깔려져 있습니다.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운명이라고 이거는 숙명이야. 이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자주자부좀 이놈의 돈 때문에 돈 낳고 사람 낳지 사람 낳고 돈 낳나 뭐 이 얘기도 나오고요. 당연히 맞는 얘기죠. 그런 의식이 이제 등장인물 속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등장인물 더 크게는 우리 조선조에 있던 전통적인 유교 사회 아주 엄격한 유교 사회가 조선조를 쭉 끌고 왔다면은 이제 이 유교적인 가치관들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길게 머리를 닦고 그렇게 다녔던 거를 이제 머리를 자르죠. 연구하면은 유교 사회에서는 부모가 물려준 신체의 일부라도 훼손할 수 없다 해서 머리를 안 잘랐거든요. 그렇게 머리를 자른다든지 뭐 이러는 것부터 시작해서 당시 시대가 이제 크게 뒤바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뒤바뀌어지는 상황에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분류가 나오겠죠. 이런 부류, 저런 부류가 나올 텐데 이 머슴의 아내, 이제 등장인물이 세 사람입니다. 크게 봐서 세 사람에 불과한데 하나는 신축유라는 그 동리에서 가장 잘 산다는 지주입니다. 신축유가 있고 신축유 집에서 막실살이라고 합니다. 막실살이를 요즘 말로 하면 머슴살입니다. 머슴살이 하고 있는 이방원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그저 신실한 막실살이 하는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시대적인 이걸 느끼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아내와의 갈등을 보게 되면서 당연히 경제적인 문제로 갈등이 생기죠. 그래서 아내와의 갈등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또 이 아내는 상당히 이기적이라 할까요? 올곧은 정조가 딱 있는 사람이 아니고 시대에 따라서 내가 편하게 살아야지 이런 쪽으로 하는 아내의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인제 결국은 이 세 사람 등장인물들 간의 삼각관계 속에서 갈등이 최고로 치솟으면서 결국은 살인이 일어나고 하는 그런 과정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인제 작가 나도향에 대해서는 다시 또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벙어리 삼룡이 속에서도 보게 되면 벙어리가 주인 새 만화님, 주인 집에 새로 온 새색시인 새 만화님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본능적
원초적인 성에 대한 욕구를 갖습니다. 그러나 감히 시대적인 제약 속에서 벙어리인 주제에 그 길을 넘겨다 볼 수가 없죠. 넘겨다 볼 수 없으나 그렇게 그 내면을 잘 그려 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에 타 죽으면서 그 주인 만화님을 구하기 위해서 안고 있는 그 장면에서 그 얼굴에 미소가 보이는 장면은 바로 그거죠. 그런 상황에서 자기가 마침내 한번 도저히 일반 세상을 안아볼 수가 없었죠. 그러나 그 같은 불타는 위급한 상황에서 비록 이미 숨을 거뒀는지도 모르는 그 막 불타는 그 여인의 몸을 안고 있는 그 부분에서 자기 만족, 쾌감을 느끼게 되는 걸 보게 되죠. 여기에서는 머슴의 아내지만은 이때까지 머슴의 아내로서 구질구질한 삶을 포기합니다. 포기하면서 신축유의 마른 씨바지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꽂혀들은 씨바지로 들어가서 신축유하고 새로운 삶. 이 신축유는 60이 다 된 노인이고 젊은이는 22살밖에 안 된 그런 아주 싱싱한 젊은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상당히 만족해하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이것도 큰 의식의 차이죠. 시대가 이렇게 되어지면서 커다란 의식의 차이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소설을 한 부분 보기 시작할 텐데요. 특히 사실주의 기법이라 해서 아주 생생한 그 당시의 모습들을 잘 기술되어져 있고요. 기술을 하면서도 사용하는 기법이 매우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표현법을 자세히 한번 보시고 또 여기에 욕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질문이 이겁니다. 아니 이렇게 욕 나오는 걸 읽으라고. 이런 건 안 정하면 안 돼요. 이제 저보고 이제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했던 얘기가 이거요. 학교 교과서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우리 다닐 때도 있었고 지금도 학교 교과서에 있는데 욕 때문에 교과서에 못 넣을 정도까지가 아니기 때문이고요. 또 그다음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을 한번 보라는 거죠. 욕에 대해 가지고 칭송한다든지 욕을 뭐 흠모한다든지 절대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현실을 보게 되면은 군데군데 우리 현실은 이같이 욕으로 뒤섞여 있는 사회입니다.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이 세상에 살기 힘들어집니다. 소위 말하는 믿음 좋다, 또 교회 신앙생활 잘한다라는 사람이 사회생활에 가서 완전히 그 쪼다 취급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는가 하면 사회생활에 대해 가지고 여기에 들어가서 너희는 빛과 소금이 돼서 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람이 아니고 여기에 들어가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되어 버립니다. 여기에 심각하게 우리 특히 한국 크리스찬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 속에 들어가서 소금의 역할을 하고 빛의 역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아예 사회에 접근을 못 한다고요. 왜냐하면 너무 이분법적으로 생각합니다. 선과 악, 속과 성 또는 교회와 교회 밖 이거를 딱딱 갈라서 생각하거든요. 근데 삶이라는 거는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요. 그렇게 칼로 두부 자르듯이 쫙쫙 갈라 가지고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 같이 맞물려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욕하고 뭐하고 하는 속에서도 그 현실을 현실대로 인정하고 현실을 바라보면서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빛이 되고 여기서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를 보라는 것에서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아 욕하니까 안 볼래.' 그거는 굉장히 단순한 초등학교적인 생각이죠. 당연히 초등학교들은 그럴 필요가 있겠죠. 처음부터 욕부터 배우면 안 되죠. 한 번은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어떤 식당에 일하는 멕시칸이었는데 이 멕시칸이 한마디 건너서 욕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인제 그래서 그 친구 보고 영어로 뭘 했더니만 한마디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나를 무시해서 그럴까 싶어서 주인께 물어봤어요. 아니 저 친구 내가 말했더니만은 한마디 대꾸를 하지 않던데요. 그러니까 "아 쟤 영어 하나도 못해요. 근데 욕만 배워 가지고 맨날 저렇게 입에 달고 있어요." 인제 이 얘기하더라고요. 정말 입에 달고 있어요, 이 욕이. 영어를 그런 식으로 배우면 당연히 안 되죠. 사람 취급 못 받죠. 초등학생기 처음부터 욕을 가르치는 당연히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거는 안 해야 될지 모르지만은 세상에 들어갈 때쯤 된 나이만 된다면은 이 세상은 어떻게 욕으로도 뒤섞여져 있고 또 이 욕 속에는 또 어떤 게
꽃피고 있는 세상인가를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에 대해서 제가 상당히 이 소설을 우리가 같이 읽어주는 낭독하시는 분들도 이 욕에 대해서 좀 거북스러워하면서 입에 있겠어요. 입에 달려지겠어요. 이제 이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지나가고 말아야죠. 같이 본문을 하나하나 보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덜컹덜컹 홈통에 들었다가 다시 쏟아져 흐르는 물이 육중한 물레방아를 번쩍 쳐들었다가 쿵 하고 확 속으로 내던질째 머슴들의 콧소리는 허연 겨가루가 켜켜 앉은 방앗간 속에서 청승스럽게 들려 나온다. 쏴알쏴알쏴알. 구슬이 되었다가 은가루가 되고 뱃줄기같이 뻗쳤다가 다시 쾅쾅 쏟아져 청룡이 되고 백룡이 되어 용소 숨쳐 흐르는 물이 저쪽 산모퉁이를 10리나 두고 돌고 다시 이쪽 들복판을 오리쯤 꿰뚫은 뒤에 이방원이가 사는 동네 앞기슭을 스쳐 지나가는데 그 위에 물레방아 하나가 놓여 있다. 물레방아에서 들여다보면 동북간으로 큼직한 마을이 있으니 이 마을의 가장 부자여 가장 세력이 있는 사람은 이름을 신치규라고 부른다.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그 집에 막실살이를 하여 가며 그의 땅을 경작하여 자기 아내와 두 사람이 그날을 지내간다. 어떠한 가을밤, 유난히 밝은 달이 고요한 이 촌을 한적하게 비칠 때 그 물레방앗간 옆에 어떠한 여자 하나와 어떤 남자 하나가 서서 이야기를 하는 소리가 들리었다. 그 여자는 방원의 아내로 지금 나이가 22살, 한참 정열에 타는 가슴으로 가장 행복스러울 나이의 젊은 여자여 그 남자는 50이 반이 넘어 인생으로서 살아올 길을 다 살고서 거의 쇠멸의 구렁을 향하여 가는 늙은이다. 그의 말소리는 마치 그 여자를 달래는 것 같이 예, 내 말이 조금도 그럴 것이 없지. 셋네 할멈에게도 자세한 말을 들었을 터이지만은 너 생각해 보아라. 내가 허락만 하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다는 것을 내가 전부 해줄 터이란 말이야. 그까짓 방언이 녀석하고 내가 몇백 년을 살아야 언제든지 막실구석을 면하지 못할 터이니 허허 사람이란 젊어서 호황해 보지 못하면 평생 한 번 해보지 못하고 죽을 것이 아니냐. 내가 말하는 것이 조금도 잘못한 것이 없느니라. 대강 너의 말을 쇠네 할멈에게 듣기는 들었으나 그래도 너에게 한번 바로 대고 듣는 것만 못해서 이리로 만나자고 한 것이다. 너의 마음은 어떠냐? 어허, 내 앞이라고 조금도 어떻게 알지 말고 이야기해봐. 응? 이 늙은이는 두말할 것 없이 신치규다.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방언의 계집을 들여다보며 한 손으로 등을 두드린다. 새침한 얼굴이 파로족족하고 기다란 눈썹과 검푸른 두 눈 가장자리에 예쁜 입, 뾰루퉁한 뺨이며 콧날이 오뚝한 데다가 후리후리한 키에 떡 벌어진 엉덩이가 아무리 보더라도 무섭게 이지적인 동시에 또는 창부형으로 생긴 것이다. 계집은 아무 말이 없이 서서 짐짓 부끄러운 태를 지으며 매혹적인 웃음을 쌩긋 웃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 웃음이 얼마나 짐승 같은 신치규의 만족을 사게 되었으며 또한 마음을 충동시켰는지 희끗희끗한 수염이 거의 계집의 뺨에 닿도록 더 가까이 와서 너 대답이 없니? 부끄러워서 그러니? 그렇게 부끄러워할 일은 아닌데. 하고 계집의 손을 잡으며 손도 이렇게 예쁠 줄은 이제까지 몰랐구나. 참 품결 같다. 이렇게 얌전히 생긴 애가 방언 같은 천한 놈의 계집이 되어 일평생을 그대로 썩는다는 것은 너무 가엾고 아깝지 않느냐, 얘? 계집은 몸을 돌리려고 하지도 않고 영감이 하는 대로 내버려 두며 눈으로 땅만 내려다보고 섰다가 가까스로 입을 떼는 듯 하더니 제 말이야 모두 셋네 할멈이 여쭈었지요. 저에게는 너무 분수에 과한 말씀이니까요. 온 천만의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냐.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를 장난삼아 그러는 것도 아니겠고 호사가 없어 그러는 것이니까 내가 내 아들이나 하나 낳아주렴. 그러면 내 것이 모두 내 것이 되지 않겠니? 그러지 말고
오늘 허락을 하렴. 그러면 내일이라도 방언이란 놈을 내쫓고 너를 불러들일 터이니 어떻게 내쫓을 수가 있어요? 그것이 그리 어려울 것이 무엇 있니? 내가 나가라는데 제가 나가지 않고 백일 줄 아니? 그렇지만 너무 과하지 않을까요? 무엇 저런 생각을 하니까 네가 이 모양으로 이때까지 있었지. 어떻단 말이냐? 그런 것은 조금도 염려하지 말고 자, 또 내 사방에게 들킬라 어서 들어가자. 먼저 들어가세요. 왜? 남이 보면 수상해 알게요. 뭘 나하고 가는데 수상해 알게 뭐야 어서 가자. 계집은 천천히 두어 걸음 따라가다가 영감 하고 머춤하고 서 있다. 왜 그러니? 계집은 다시 말이 없이 서 있다가 아니에요 하고 먼저 들어가세요 하며 돌아선다. 영감이 간이 달아서 계집의 손을 잡으며 가자 집으로 들어가자. 그의 가슴은 두근거리는지 숨소리가 잦아진다. 계집은 손을 빼려 하며 점잖으신 어른이 이게 무슨 짓이에요? 하면서도 그의 몸짓에는 모든 것을 허락한다는 뜻이 보였다. 영감은 계집의 몸을 끌어안더니 방앗간 뒤로 돌아섰다. 계집은 영감 가슴에 안겨서 정욕이 가득 찬 눈으로 그를 보면서 영감 말 한마디 하고 침 한 번 삼키었다. 영감이 거짓말은 안 하시지요? 아니. 그의 말은 떨리었다. 계집은 영감의 팔을 한 손으로 잡고 또 한 손으로는 방앗간 속을 가리켰다. 저리로 들어가세요. 영감과 계집은 방앗간에서 30분 후에 다시 나왔다. 자, 첫 구절을 한번 보세요.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첫 문단, 첫 구절을 잘 보시게 되면은 단편 소설이 숨겨놓은 의도들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덜컹덜컹 홈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쏟아져 나오는 물이, 자, 덜컹덜컹 홈통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쏟아져 나오는 물,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물에 대한 것들은요, 문학적인 면에서 물은 여러 면에서 원초적인 걸 의미합니다. 생명의 원초를 얘기하기나 하나, 또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새로운 삶이 일어나는 자리를 물로 보는 경우 참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황순원의 소나기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그 소나기라는 그 제목에서도 그러하지만은 그 개울가에서 벌어지는 일, 예. 그 아이가 개울가에서 벌어지는 일, 이런 것부터 사실은 이 물이라는 게 상당히 원초적인 것을 의미합니다. 그 원초적인 의미라는 게 원초적인 생명의 태동이라든지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물에 대한 얘기가 먼저 나옵니다. 물이 육중한 물레 방아를 번쩍 들었다가 쿵 하고 속으로 내 던질새. 아까 제가 물레 방아가 어떻게 작동되는 모양을 말씀드렸죠. 그래서 방아가 쭉 들어졌다가 쿵 하고 내 던져질 때에 모습들은 이렇게 한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샬샬샬 구슬이 되었다가 참 요 부분이 아름답게 표현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만일 내가 소설을 쓴다면 저렇게 그런 생각을 다 가졌더라도 바로 이어가지고 요 표현이라든지 요런 기술을 해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안 돼. 불가능할 것 같더라고요. 무슨 얘기면 참 아름답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살살살 구슬이 되었다가 은가루가 되고 뱃줄기 같이 뻗치었다가 다시 쾅쾅 쏟아져 청룡이 되고 백룡이 되어 용서 숨쳐 흐르는 물이, 자, 요 부분에 뭘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물이라는 거는 문학 작품에서, 특히 문학 작품, 다른 문화에서도 그렇습니다. 문화 자체에도 그렇습니다만 물은 원초적이라 했습니다. 그죠? 그 원초적인 것 속에서 여기서는 뭘론가 하면은 청룡이 되고 백룡이 되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용솟음 쳐서 흐르는 물. 사실은 물레방아 물은 어떻게 떨어지는 물입니다. 용솟음 치는 물이 아니고. 이 떨어지는 물인데 떨어지는이라고 하지 않고 용솟음 친다고 보잖아요. 이 얼마나 아름답고 멋진 문장입니까? 저는 작가적으로 이 같은 상상력과 이 같은 신미안적인 게 있어야 역시 훌륭한 작가가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청룡이 나오고 백룡이 되고 용솟음 친다. 이 부분이 저는 너무 멋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보세요. 물이 저쪽 산 모퉁이를 10리나 두고 돌고 돌아서. 자, 물의 근원이 어디에 있다고요? 저쪽 산 모퉁이를 10리나 되는 먼 길을 돌고 돌아서. 여기서 뭘 또 언뜻 볼 수가 있나요? 인생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운명에 대한 것을 얘기하려고 하죠. 물레방아는 둥그란, 여기에서도 운명을 볼 수 있는 물 자체라는 것 속에서 이같이 물길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는지라는 거는 쉽게 자기가 결정할 수가 없거든요. 흐르는 물이 나는 왼쪽으로 갈래. 이거 되는 거 봤나요? 흐르는 물은 대부분 그 지형이나 지세에 따라 가지고 하천의 그 방향에 따라 가지고 그렇게 흐르는 게 대부분입니다. 물론 그렇지 않는 경우도 홍수가 나고 넘쳐 흐른다든지 이런 경우는 있으나, 어떻든 여기에서 제가 첫 얘기가 여기서 물이라는 거를 생명의 원천으로 봐야 된다라는 것뿐만 아니고, 물 역시 일종의 운명과 같이 또는 숙명과 같이 하는 요소가 있다. 그런 요소를 가지고 있는 거를 여기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 출발은 멀리서 출발돼서 돌고 돌아서 이쪽 복판을 와서 마침내 여기에 이방원이가 살고 있는 동네 앞기슭을 지나서 이 방앗간에 왔다라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물을 봐도 그냥 이 물이 있는가 보다라고 보지 않고 다른 깊은 면을 터치해 나오면서 이 소설의 앞부분을 깔고 있죠. 앞부분을 이렇게 쫙 깔아줍니다. 앞부분에 딱 깔아주는 부분이 첫 문단에서부터 상당히 멋진 그런 표현과 더불어 깊이가 있는 방식으로 출발을 내고 있습니다. 자, 이방원이라는 사람은 그의 집 막실살이가 아까 머슴살이라 했죠. 머슴살이를 하여 그의 땅을 경작하여 자기 아내 두 사람이 그날 지낸다. 그날 지낸다는 거는 일제시대니까, 또 더군다나 머슴으로 사니까 얼마나 어렵게 살겠어요. 그 어렵게 살 수 있는 건 일제시대라는 배경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농사 지은 거를 지주 나름대로 또 일제께 뺏깁니다. 뺏기다 보면은 지주는 또 어떻게 되나요? 그 머슴살이 하는 사람들께 간신히 생명 유지할 수밖에 줄 수 없는 게 또 지주의 입장입니다. 서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원래 원천은 이쪽 위에서 결국은 일본은 한국을 침입해서 한국을 이렇게 발판으로 삼아서 이 만주, 중국 이런 식으로 이 아시아를 침범해 나가는 발판을 삼기 위해서 한국을 그렇게 침공했고요. 이렇게 침공해서 자기 나라 물건을 가지고 전쟁을 치르는 게 아니고요. 한국에서 나오는 쌀과 한국에 나오는 공산물 이런 것들을, 일제가 광산을 많이 개발했잖아요. 왜 개발하는가 하면 자기네 철광석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국 경제 그런 거를 모르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잘해요. 한 번은 저보고 얘기가 그 일제를 자꾸 그렇게 할 게 아니고 일제가 와서 도로를 닦고 철로를 닦고 그렇게 하지 않느냐. 우리 근대화에 좋은 거를 줬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하길래 제가 곧바로 하는 얘기가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조선 사람 위해서 했나요? 예. 조선 사람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가 우리 걸 뺏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도로를 타고 철로를 닦고 이렇게 했는 거지 속내가 다른 데 있었어요. 어떻든 그러나 그러면 우리가 돈 받았느냐요? 천만의 말씀. 왠가하면은 이같이 기간 산업을 할 때는요. 도로를 닦는다 그러면은 멀리 내다보고 도로를 닦게 돼 있지 당장 희한한 도로를 닦아 가지고 물건만 빼가는 식으로 도로를 설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우리 조선의 도로라든지 철로를 설계할 때에 당장 빼먹기 위해 가지고 그렇게 했지 자기 일본 땅에 도로를 설계하거나 자기 일본 땅에 철로를 넣을 때 그런 생각을 가지고 놓은 게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이 그걸 놓은 거는 맞아요. 맞는데 지금 일제시대에 놓여진 철로를 그대로 쓰는 거 하나라도 있나요? 못 씁니다 다. 예. 그런 식으로 형편없이 그렇게 도로를 닦고 철로를 닦고 다리를 만들고 이렇게 하기는 했는데 지네들 물건 빼갈 목적이 있다 보니까 곧이어서 못 쓰는 대로가 됐고 못 쓰는 철로가 됐죠.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눈에 보인 거 가지고 '일본이 낳은 다리야.' 뭐 이러면서
그렇게 하는데 참 어리석은 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의도를 봐야 되는 거죠. 어떻든 그래서 여기에 지주인 신축유가 사람이 나빠서 그렇다기보다는 신축유도 그런 식으로 뺏기다 보니까 일제의 수탈을 당하다 보니까 또 그 수탈이 밑으로 내려가서 마지막에 머슴까지도 어려워진 게 1925년 이때쯤 돼서 삶이 그렇게 핍절한 삶을 살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걸 막실살이를 하며 그날을 산다 이렇게 지냅니다. 참 그날을 산다는 게 가슴 좀 아리죠. 예, 우리 선조들은 그렇게 해서 견뎌왔습니다. 이제 그 등장인물들이 나오게 됩니다. 어떠한 가을밤 유난히 밝은 달이 고요한 이촌을 한적하게 비칠 때에 그 물레방 안 옆에 어떠한 여자 하나가 어떤 남자 하나와 서서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다. 이제 영화처럼 딱 보이죠, 그죠? 가을밤, 그것도 유난히 달이 밝은 밤. 그 다음에 또 아주 고요한 이촌에 방앗간 옆에 여자 하나, 남자 하나, 마치 영화가 멀리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여자에 대한 얘기합니다. 방원의 아내로, 그러니까 이방원의 아내라는 거죠. 지금 나이가 22살, 한참 정열에 타는 가슴으로 가장 행복스러울 나이의 젊은 여자요. 그 남자는 50이 반이 넘어 인생으로서 살아올 길을 다 살고서 거의 쇠물의 고령을 향한 늙은이다. 그래서 22살의 젊은 이방원의 아내와 그 다음에 여기에 60이 가까운 그러니까 50이 훨씬 지났는 그런 늙은이가 이제 둘이 여기에서 방앗간 앞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가 그 씨바지가 될 수 있느냐 이 얘기죠. 씨바지가 될 수 있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제 꼬대기입니다. 구워 삼습니다 한마디로. 그래 네가 네 말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하면서 신축유에 대해서 기술하는 걸 한번 보세요. 그는 탐욕스러운 눈으로 방언의 계집을 들여다보며 한 손에 등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신축유는 단순히 씨바지 그러니까 대를 이은 아이가 필요해 가지고 이방원의 아내를 건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뭐가 여기에 들어있나요? 탐욕스러운 눈으로 손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신축유가 이러하다면은 그 다음에 방원의 아내도 만만치 않습니다. 방원의 아내를 기술했는 참 이래서 소설이 재밌습니다. 새침한 얼굴이 파라족족하고 기다란 눈썹과 검푸른 두 눈 가장자리 예쁜 입 뽀르통한 뺨이며 콧날이 오똑한 데다가 후리하우리한 키에 떡 벌어진 엉덩이가 아무리 보더라도 무섭게 이지적인 동시에 창부형으로 생겼다. 여기서 핵심 단어가 뭡니까? 창부 같다. 그러니까 몸 파는 여자처럼 그런 원초적인 남자의 또는 원초적인 수컷을 흥분시킬 수 있는 그런 그 외모라든지 몸을 가지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 몸이 뺨이며 입이며 오똑한 콧날이며 후리허리한 키에 무엇보다도 떡 벌어진 엉덩이 이렇게 하면서 창부형 같다. 이지적이라는 것은 지적이라는 매우 이렇게 그게 높다는 게 아니고요. 그런 뜻에서 이지라는 게 아니고 매우 이기적인 자기 자신을 보살피고 그 남편이라든지 이런 사람을 보살필지 모르는 사람 요즘 말로 하면 이기적인 여자다. 이기적인 여자면서도 거기에다가 매우 섹시한 여자다. 이렇게 하면 요즘 말로는 금방 와닿죠. 그러면은 일이 벌어지게 딱 좋은 조건이 만들어져 버렸죠. 하나는 신축유라는 사람이 얼마나 탐욕스러운 사람인가, 이런 욕정에 불타는 사람인가라는 게 한쪽이 있으면은 또 한쪽은 어떻게 되나요? 거기에다가 창부형의 여자가 이제 둘이 달밤에 이렇게 만나서 있습니다. 계집은 아무 말 없이 있어서 짐짓 꾸러운 태를 지으며 꾸러운 모양, 모습을 하며 그 다음에 여기 보시죠. 매혹적인 웃음을 생긋 웃고는 고개를 돌렸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혹적인 웃음을 짓고 고개를 돌렸다는 겁니다. 그 웃음이 얼마나 짐승 같은 신축유를 만족하게 하는지 또 마음을 충동시켰는지 희끗희끗한 수염이 거의 계집의 뺨에 닿도록 가까이에 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참 표현을 재밌게 했죠.
아주 재밌게 표현을 했습니다. 계집은 몸을 돌리려고도 하지 않고 영감이 하는 대로 내버려두며 눈으로만 땅만 내려다보고 섰다가 가까스로 입을 떼는 듯 하더니 이제 계집도 어떻게 되나요? 거의 몸을 이제 맡기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지요. 그러면서 제 말이야 모두 셋네 할멈께 여쭈었죠. 저에게는 너무 분수에 과한 말씀이니까요. 그렇게 이제 시바지로 그 집에 들어간다는 게 분수에 과하다고 이 얘기하죠. 그러니까 오케이 했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다 오케이 했다. 이 얘기를 인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웬 천만의 소리를 다 하는구나. 그게 무슨 소리냐. 너도 알다시피 내가 너를 장난삼아 그러는 것도 아니겠고." 인제 원래 가진 자라든지 좀 하는 자들은 이렇게 겉과 속이 다릅니다. 속에는 부글부글 정욕이 들끓으면서 겉은 얌전하게 이렇게 하죠. 이런 데 속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본능이 뭐고 원초가 뭔고 이런 걸 뚫고 있으면 괜찮은데 어떻든요. 여기 보세요. 이 감언 이설로 인제 꼬십니다, 이 여자를요. 내가 너를 장난삼아 그러는 것도 아니고 후사가 없어서 그러니까 이제 내 아들만 하나 낳아주면 내 끼 전부 다 네 끼 된다. 이런 식으로 인제 굉장히 솔깃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문제가 아니 서민 방원 자기 남편은 그럼 어떡하려고 그러냐고 묻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쫓으면 된다. 내일 내가 내쫓을 테니까 그건 뭘 어려울 게 있니?" 이런 식으로 합니다. 요 부분에도 뭘 보게 되나요? 신축유도 얼마나 사람이 이기적인 사람이라 인정사정 없는 인간인가를 여기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내가 내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두 사람은 방앗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방앗간 속에 들어가서 옛날 옛적 얘기 소꿉동무하는 얘기 했을까요? 그때부터는 말이 필요 없겠죠. 예. 벌써 분위기가 이렇게 있는데 뭔 말이 필요하겠어요. 바로 몸으로 행동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 작가는 여기에서 "뭘 했다."라는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단지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집과 영감은 방앗간에서 20-30분 후에 나왔다." 요렇게만 나옵니다. 분위기는 잔뜩 끼고 난 뒤에 손을 잡고 둘이 방앗간 안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끝나고 나오는 부분이 20-30분 후에 둘이 나오더라. 이렇게 돼 있어서 그거는 상상에 맡기고 자 그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신치기는 방언이를 자기 집 마당 앞으로 불렀다. 예. 방언은 상전이라 고개를 숙이고 예. 공손하게 대답하였다. 내가 그간 내 집에서 정성스럽게 일한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은 점장과 주자를 빼면서 신치기는 말을 꺼내었다. 방언의 가슴은 이 많은 이라는 말 뒤에 이어질 말을 미리 깨달은 듯이 온 전신의 피가 가슴으로 모여드는 듯하더니 다시 터럭이라는 터럭은 전부 거꾸로 일어서는 듯하였다. 오늘부터는 우리 집에 사정이 있어. 그러니 내 집에 있지 말고 다른 곳에 좋은 곳을 찾아가 보아라. 아무 조건이 없다. 또한 이곳에서도 할 말이 없다.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용이라도 해야 하는 것이다. 주인은 돈 가지고 사람을 사고 팔 수도 있는 것이다. 방원은 가슴이 답답하였다. 자기 혼자 몸 같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빌어먹더라도 살 수 있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를 구해갈 길이 막연하다. 그는 고개를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나중에는 마음을 굽히고 사정도 하여 보고 애걸도 하여 보았다. 그러나 그것은 헛된 일이다. 주인의 마음은 쇠나 돌보다도 더 굳었다. 그는 하는 수 없이 자기 아내에게 그 이야기를 하였다. 그리고 아내더러 안주인 마님께 사정을 좀 하여 얼마간이라도 더 있게 하여 달라고 하여 보라고 하였다. 그러나 아내는 방언의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도리어 그러면 어떻게 한단 말이요? 이제부터는 나를 어떻게 먹여 살릴 터이요? 너는 그렇게도 먹고 살 수 없을까 봐 겁이 나니? 겁이 나지 않고 생각을 해보구려. 인제는 꼼짝할 수 없이 죽지 않았소? 죽어? 그럼 임자가 나를 데리고 이곳까지 올 때 무엇라고 하였어? 어떻게 해서든지 너 하나 먹여 살리지 못하겠느냐고 하였지요? 그래. 그래 얼마나 나를 잘 먹여 살리고 나를 호강시켰어? 이때까지 이태나 되도록 끌고 돌아다닌다는 것이 남의 집 행랑이었지요. 예. 그것을 내가 모르고 하는 말이냐?
내가 하려고 하지 않아서 그렇게 된 것이냐? 차차 살아가는 동안에 무슨 일이든지 생기겠지. 설마 요대로 늙어 죽기야 하겠니? 듣기 싫소. 뿔 떨어지면 구워 먹지 어느 천년에? 방언이는 가뜩이나 내쫓기고 화가 나는데 계집까지 그러니까 속에서 열화가 치밀어 올라왔다. 이 육시를 하고도 남을 년? 왜 남의 마음을 긁컹거리니? 왜 사람에게 욕을 해? 이년아, 욕 좀 하면 어떠냐? 왜 욕을 해? 계집이 얼굴이 노래지며 대든다. 이년이 바락인가? 누가 바락이야? 계집년 하나 건사 못하는 위인이? 계집 보고 욕만 하고 한 게 뭐야? 그래, 은가락지. 은비년 한 벌 사주어 보았어? 내가 임자하자고 하는 대로 하지 않는 것 없지? 이년아, 은가락지. 은비녀가 그렇게 갖고 싶으냐? 이 더러운 년아. 무엇이 더러워? 너는 얼마나 정한 놈이냐? 계집의 입에서는 놈소리가 나오기 시작한다. 이년 보게? 누구더러 놈이래? 하고 손길이 계집의 낭자를 후려잡더니 그대로 집어들고 두어 번 주먹으로 등줄기를 후렸다. 이 주리떼를 안길련. 발길이 엉덩이를 두어 번 지르니까 계집은 그대로 거꾸러졌다가 다시 일어났다. 풀어헤트린 머리가 치렁치렁 끌리고 실룩한 눈에는 도끼가 섞이었다. 왜 사람 치니? 이놈 죽여라 죽여. 어디 죽여보아라 이놈. 나 죽고 너 죽자. 하고 달려드는 계집을 후려쳐서 거꾸러뜨리고서야 이년이 죽으려고 기를 쓰나? 방언이가 계집을 치는 것은 그것이 주먹을 가지고 하는 일종의 농담이다. 그는 주먹이나 발길이 계집의 몸에 닿을 때 거기에 얻어맞는 계집의 살이 아픈 것보다 더 찌르르하게 가슴 한복판을 찌르는 아픔을 방언은 깨닫는 것이다. 홧김에 계집을 치는 것이 실상은 자기의 마음을 자기의 이빨로 물어뜯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때리는 그에게는 몹시 애처로움이 있고 불쌍함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자기의 화풀이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직까지도 계집밖에는 없었다. 제일 만만하다는 것보다도 가장 마음 놓고 화풀이할 수 있습니다. 네. 싸움한 뒤 하루가 못되어 두 사람이 베개를 나란히 하고 서로 꼭 끼고 잘 때에는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격이 일어나는 위안이 또다시 없습니다. 계집을 치고 화풀이를 하고 난 뒤에 다시 가슴을 애는 듯한 후회와 뜨거운 포옹으로 위로를 받을 그때에는 두 사람이 아니라 방언에게는 그만큼 힘있고 뜨거운 믿음이 또다시 없는 까닭이다. 계집은 일부러 소리를 높여 꺼이꺼이 운다. 온 마을 사람이 거의 귀를 기울였으나 또 사랑 싸움 하는군 하고 도리어 그 싸움을 부러워하였다. 옆집 젊은 것이 와서 싱글싱글 웃으면서 들여다보며 인제 고만두라고 하며 말리는 신용을 한다. 동네 아이들만 마당 앞에 쭉 늘어서서 눈들이 둥그레서 구경을 한다. 자, 앞부분에서는 발단이라고 보면은 이제 전개가 시작됩니다. 전개 부분에 와서 보겠습니다. 사흘이 지난 뒤에 신축이는 방언이를 자기 집 사랑에서 불렀습니다. 불러서 벌써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서 나가라고 다른 데 찾아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축이가 하는 자세를 한번 보세요. 내가 그간 내 집에서 정성스럽게 일하는 것은 고마운 일이지만은 하면서 이제 이렇게 말을 꺼내니까 벌써 상당히 방언 쪽에서는 이게 마지막이구나라는 걸 느꼈겠죠. 그러면서 점장과 주자를 빼면서 신축유는 말을 꺼냈다 이 얘기입니다. 점장과 주자를 빼내버리고 말하는 거는 왜 그렇습니까? 점자는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주자를 뺐다라는 거는 거만한 태도를 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를 잘 내보내야 되니까. 그래서 점장과 주자를 빼내고 그러니까 점잖하고 그다음에 거만하지 않는 태도로 신축 있게 말을 한다는 겁니다. 뭐뭐 많은이라는 말 뒤에 이어질 말을 미리 깨달은 듯이 전신의 피가 가슴을 모여든 듯 하더니 다시 트럭이라는 트럭은 전부 거꾸로 일어서는 듯. 이 부분이 방언에게는 상당히 그 충격적인 얘기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놨죠. 오늘부터 우리 집에 사정이 있어 그러니 내 집에 있지 말고 다른 곳 좋은 곳에 좀 찾아가 보아라. 아무 조건이 없다. 또한 이곳에서도 할 말이 없다. 죽으려면 죽을 신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주인은 돈을 가지고 이제 돈 문제가 나오죠. 돈을 가지고 사람을 사고도 팔 수 있는 게 당시 머슴 이렇게 되고 있는 1920년대의 그 분위기라 농촌 분위기라는 거죠. 그러니 방원은 가슴이 답답하였다. 자기 혼자 몸 같으면 어디 가서 어떻게 빌어먹더라도 살 수는 있지만은 사랑하는 아내를 구해 갈 길이 막연하다. 이제 입이 하나면 지 물으면 괜찮은데 또 입이 하나 있단 말이에요. 그 입이 아내죠. 아내를 어떻게 할 건가. 이게 이제 그 사내들, 특히 그 모든 남자들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제 흔히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수컷들은 보게 되면은 암컷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목숨까지도 내건 그런 투쟁을 해서 결국 암컷을 하나 차지했지 않습니까? 암컷을 차지하고 난 뒤에부터는 또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이 암컷을 지키거나 먹여 살리는 문제를 수컷이 또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제 동물 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여기서 그만두더라도 내 한 입은 못 살겠나 하지만은 뭐가 걱정이라고요? 아내가 걱정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방원은 가슴 답답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고개를 굽히고 허리를 굽히고 나중에는 마음을 굽히고 사정해 보아 액을 해 보아도 그러나 헛된 일이다. 주인의 마음은 쇠나 돌보다 굳었다. 벌써 신축유는 다 확정됐죠. 다 확정돼서 뭐 그러니까 움직여줄 수가 없죠. 어떻든 그렇게 일이 돼지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다음 장면은 방원이 집에 와서 아내께 그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아내께 하는 요 부분을 한번 보세요. 그래, 얼마나 나를 잘 살려 먹이고 나를 호강시켰어. 내분이 벌어집니다. 예. 될 집과 안 될 집에 이제 이런 차이가 있죠. 될 집들은 바깥에 가장이 실직하거나 가장이 실패하고 돌아왔을 때에 집에 있는 아내가 부둥켜 안고 감싸주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남자 탓을 하기 시작하게 되면요. 이건 깨지게 되어졌습니다. 또다시 아까 동물의 본능을 얘기하게 되면은요. 남자들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단순합니다. 뭔가 하면은 집안에서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모든 게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냥 잘한다, 잘한다 해주면 됩니다. 거꾸로 너 이거 못하잖아, 안 되잖아 이렇게 하는 순간에 이제 아작 나버립니다. 막 결판 나버립니다. 왜 결판 나버리는가는 안 그래도 사회생활하면서 밖에서 지 스스로 못난이라는 걸 압니다. 아는데 집에 들어가도 그나마 가족들이나 특히 아내께 존경받는 남편이 됐을 때는 다 해결됩니다. 그런데 집에까지 들어왔는데 이제는 전혀 그 무시당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이거는요 마치 하늘이 무너지는 것, 또 땅이 꺼지는 듯한 게 남자들이 가지는 보편적인 겁니다. 이건 남자는 수컷들이 가지는 생각. 그래서 특히 이제 지혜로운 아내일수록 이런 문제들을 상대편의 심리를 잘 알고 딱 감싸줍니다. 아니요, 내가 가서 파출부라도 해서 먹여 살건 당신 치워요. 그동안 수고 많았어요. 얼마나 고생했나요? 그렇게 해서 뭐 바깥에 가서 파출부라도 하겠다고 나서는 집은 희망이 있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거 보게 되면은 뻔히 보이더라고. 그러고 내가 이 집에 와 가지고 뭐를 나를 제대로 해준 적이 있나. 이런 식으로 말해 버리는 거죠. 한마디로 여기에 아내가. 그렇게 되어지면서 마침내 서로 감정이 마구 치솟습니다. 치솟아서 이 육시하고도 남을 연 남의 마음을 걸컹거리니 이러면 육시라는 게 죽이더라도 어떻게 죽이는가 하면 몸을 갈기 찢어서 죽이는 경우를 육시한다고 그럽니다. 이 갈기 찢어 죽이려는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쌍욕이 이제 막 나가죠. 그러니까 아내가 그다음에 이렇게 "왜 사람께 욕을 해?" 이러니까 그다음에 "이년아 욕 좀 하면 어때?" 이제 이런 식으로 막 가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욕을 배우라고 해서 요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지금 이들이 얼마나 감정적으로 지금 사건이 벌어지고 가고 있는가라는 거를 이 주고받는 욕에서 감을 잡아 보라는 거죠. 이 욕을 외워 가지고 써라는 계몽적인 뜻이 아니고요. 짐작하는
짐작하는 근거로서 이 욕을 가지고 근거해 보라는 또다시 얘기해 볼게요. 집안에서 특히 상대편을 향해서 욕을 날린다면요. 이거는 그야말로 독약을 날리는 것보다 더 나쁜 겁니다. 온 가족이 인제 몰살하게 되는 경우죠. 그렇게 되면 안 되고요. 설령 좀 못마땅하고 좀 아닌 것 같더라도 그냥 꿀꺽하면서 받아줘야 됩니다. 꿀꺽하게 받아주게 되면은 그다음에 싸움이 안 벌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바로 붙어 버리죠, 둘이. 그리고 바로 붙어져 가지고 가고 있는 부분을 지금 요걸 요렇게 보여주면서 얼마나 심하게 서로 이 감정이 마구 치솟고 있는가를 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다음 욕이 뭡니까? "인연이 발악인가?" 이런 식으로 또 욕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그다음에 "발악하긴 누가 발악을 해? 그래 네가 내인데 은가락지 은비녀 한 벌 사 주어 본 적이 있어?"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또 그다음에 또 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라는 거죠 인제.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인간이라고 인제 공격해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집애 입에서는 놈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무엇이 더러워? 너는 얼마나 정한 놈이냐?" 이러면서 인제 "은비녀 하느냐 이 더러운 년아." 그러니까 그다음에는 또 아내가 하는 얘기가 "그래 니는 얼마나 깨끗한 놈인가." 이 놈자를 쓰면서 인제 대듭니다. 이복에 "누구더러 놈이라 그래?" 인제 이러면서 손길이 계집의 낭자를 후려잡더니 그대로 집어들고 두어 번 주먹으로 등줄기를 후려쳤다. 인제 폭력이 나타나죠. 그래서 폭력이 나타나면서 그러고 "그래 나 죽고 너 죽자." 하고 계집이 또 달라듭니다. 인연이 죽으려고 기를 쓰나? 좀 이렇게 수그러들면 좋은데 끝까지 덤빕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죽으려고 덤비나? 이러면서 제대로 인제 싸움이 극으로 치닫고 되죠. 예. 그런데 이렇게 해서 두들겨 패고 그러면서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요. 남편이 쾌감을 느끼는 게 아니고 고다음 문장을 잘 보세요. 그는 주먹이나 발길질이 계집의 몸에 닿을 때 거기에 얻어맞는 계집의 살이 아픈 것보다 더 찌르르하게 가슴 한복판을 찌르는 아픔을 방원은 깨닫는 것이다. 요 부분 보세요. 그러면 방원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본성적으로 나쁘고 저질이 아니라는 걸 알죠. 그죠? 그런 거를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방원이. 자, 여기서 방원을 한번 보세요. 방원의 본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때리고 있기는 하지만은 자기 마음 한복판도 그렇게 아프다는 겁니다. 마치 계집을 치는 것이 실상은 자기의 마음을 홧김에 계집을 치는 것이 실상은 자기 마음의 이빨로 물어뜯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때리는 그에게도 몹시 애처로움이 있고 불쌍함이 있는 것이다. 예, 요겁니다. 애처로움이 있고 불쌍한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제일 만만한 것보다도 가장 마음 놓고 화풀이 할 수 있습니다. 싸움을 한 뒤 하루가 못되어 두 사람이 베개를 나란히 하고 서로 끼고 잘 때에는 그렇게 고맙고 그렇게 감격이 일어나는 위안이 또다시 없습니다. 예, 그래서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한다는 얘기도 하죠. 그날 저녁에 방언이는 술이 얼근하여 돌아왔다. 아까 계집을 차던 마음은 어느덧 풀어지고 술로 흥분된 마음에 그는 계집의 품이 몹시 그리워져서 자기 아내에게 사과를 할 마음까지 생기었다. 본시 사람이 좋고 마음이 약하고 다정한 그는 무식하게 자라난 까닭에 무지한 짓을 하기는 하나 그것은 결코 그의 성격을 말하는 무지함이 아니다. 그는 비척거리면서 집으로 향하는 길에 거슴치레하게 풀린 눈을 스스로 내리감고 혼자 소리로 빌어먹을 놈. 나가라면 나가지. 무서운가? 제 집 아니면 살 곳이 없는 줄 아는 게로군. 흥, 되지 않겠다 무엇이냐? 돈만 있으면 제일이냐? 이놈. 내가 그러다가는 이 주먹 맛을 언제든지 볼라 그대로 곱게 되질 줄 아니? 하고 개천 하나를 건너뛴 후에 돈이 무엇이냐? 한참 생각하다가 에후 한숨을 쉬고 나서 돈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돈, 흥,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니? 또 징검다리를 비척비척하고 건넌 뒤에 고 베라 먹으려니 왜 고렇게 포다를 부려서 장부의 마음을 긁어 놓아? 그의 목소리에는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맛이 있었다. 그는 자기 계집을 생각하면 모든 불평이 쓰러지는 듯이 숙였던 고개를 쳐들어
하늘을 보면서 저도 고생은 고생이지 하고 다시 고개를 숙인 후 내가 너무 그럴 게 아닌데 그는 자기 집에 와서 문고리를 붙잡고 흔들면서 자니? 자? 그러나 대답이 없고 캄캄하다. 인연이 어딜 갔어? 그는 문짝을 깨우지라 하고 다친 후에 다시 길거리로 나와 그 옆집으로 가서 여보, 아주머니, 우리 집 색시 어디 갔는지 보았소? 밥들을 먹는 옆의 집 내외는 어디서 또 취해서 그려? 어머니가 아까 머리 단장을 하더니 저 방앗개로 갑디다. 방앗개로? 네, 빌어먹을련 방앗개로는 무얼 먹으러 갔누? 다시 혼자 방아를 향하여 가면서 혼자 중얼거린다. 그는 방앗간을 막 뒤로 돌아서자 신축유와 그의 아내가 방앗간에서 나오는 것을 보았다. 아, 그는 너무 뜻밖의 일이므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대로 한참이나 멀거니 서서 보기만 하였다. 그의 눈에서는 쌍심지가 거꾸로 섰다. 열이 올라와서 마치 주홍을 칠한 듯이 그의 눈은 붉어지고 번개 같은 광채가 번뜩거리었다. 그는 한참이나 사지를 떨었다. 그 두 이가 서로 마주쳐서 달그락달그락하였다. 그의 주먹은 부서질 것 같이 단단히 쥐어졌다. 계집과 신치규는 방언이 와 선 것을 보고서 처음에는 조금 간담이 서늘하여졌으나 다시 태연하게 내려앉았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할 대로 하라는 뜻이다. 방언은 달려들어서 계집의 팔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부르르 떨었다. 나는 내가 이럴 줄을 몰랐다. 계집은 무얼 이럴 줄 몰라? 하며 파란 눈을 흘겨보더니 나중에는 별꼴을 다 보겠네. 의뢰히 그럴 줄을 인지 알았나? 놔요. 왜 남의 팔을 잡고 요 모양이야? 오늘부터는 나를 당신이 그리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더러운 녀석 같으니. 계집이 싫다고 그러면 국으로 물러갈 일이지. 이게 무슨 사내답지 못한 일이야. 놔요. 팔을 뿌리쳤으나 분노가 전신에 가득 찬 그는 그렇게 쉽게 손을 놓지 않았다. 내가 이것이 정말이냐? 정말 아니고 비싼 맘 먹고 거짓말할까? 내가 참으로 환장하라였구나. 아니 누구더러 환장을 했대? 원, 기가 막혀 죽겠지. 놔요 놔. 왜 추근추근하게 이 모양이야. 놔! 하고 힘껏 뿌리치는 바람에 계집의 손이 쏙 빠지었다. 계집은 손목을 주물거리면서 암상궂게 돌아섰다. 자, 요 앞까지가 전개 부분이었다면 소설에서 이제부터 위기 부분에 오게 됩니다. 그날 저녁에 방원이는 술이 얼큰하여 돌아왔다. 아무래도 남자들은 이제 걸핏하면은 기분이 좋아서 한 잔, 기분이 나빠서 한 잔, 속상해서 한 잔, 뭐 이런 식으로 갖다 붙이는 게 많죠. 어쨌든 그런 마음에 가서 술 한 잔하고 이제 얼큰해서 이제 집으로 돌아오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데 집에 오면서 생각에 그는 아내에게 사과할 마음까지 생겼다. 본시 사람이 좋고 이제 이 부분입니다. 본시 사람이 좋고 마음이 약하고 다정한 그는 무식하게 자라난 까닭에 무식한 짓을 하기는 하나, 무식한 짓이 뭡니까? 두들겨 패고 마누라를 그렇게 하는 게 무식한 짓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긴 하나 그는 결코 그의 성격을 말하는 무지함이 아니다. 그는 비척거리며 집으로 향하는 길에 그 숨철에 풀린 눈을 으스르르 감고 혼자 소리로 빌어먹을 놈. 나가라면 나가지. 제 집 아니면 뭐 살 곳이 없는 줄 아는 게로군. 등등 하면서 신축유에 대해서 속상한 거를 대놓고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돈만 있으면 제일이야. 또 이제 돈이 나오죠. 영감이 이 문제의 핵심이 갈등의 근원을 따져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돈 때문에 돈이 없어서 넘어진 머슴살이하고 이제 이런 거를 두고 이제 합니다. 이놈이 내가 그러다간 이 주먹 맛을 언제든지 볼라. 그대로 곱게 대줄 줄 아니? 하면서 개천을 하나 훌쩍 뛰어넘었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돈이 무엇이냐? 한참 생각하다가 에휴 한숨을 쉬고 돈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돈. 사람 나고 돈 났지 돈 나고 사람 났니? 여기에 이제 이 소설이 깔고 있는 게 경제적인 문제다.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그게 이제 여기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되고 있죠. 이 경제적인 문제에서 아무런 돌파구가 없습니다.
그러네 아유 하면서 한숨을 쉬고 나서 "돈이 사람을 죽이는구나." 이 표현을 합니다. 맞죠? 돈이 사람을 죽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가 돈을 숭배하여서는 안 되지만은 돈을 깔보거나 무시하게 되면 역시 낭패당합니다. 돈이라는 게 그렇게 위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돈이라는 게 갖는 위력 속에서 이 한 사람을 짓누르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또 징검다리를 비척비척하고 걷는 뒤에 곧 베라 먹으려니 왜 그렇게 포다를 부려서 장부의 마음을 긁어 놓아 혼자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자 여기서 베라 먹을 이라고 하는 건 빌어 먹을 베라 먹을 이렇게 포달이라는 말은요. 남을 시기하고 샘내는 마음이 나서 악을 쓰고 함부로 욕을 해대면서 대드는 경우를 포달이라고 한답니다. 좀 말이 어렵죠. 그 목소리는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맛이 있었다. 이 부분이 또 웃기죠. 욕을 하고 있는데 그 목소리는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맛이 있다라는 부분은 그 앞부분에 보면 되죠.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집에 가서 이제 사과할 마음으로 그렇게 집으로 돌아오면서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다 보니까 말은 그렇게 험하게 나올지 몰라도 그 목소리는 말할 수 없이 다정한 맛이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는 자기 계집을 생각하면 모든 불평이 쓰러지듯이 고개 숙여 쳐들어 하늘을 보면서 어허 저도 고생은 고생이지. 예. 이제 이렇게 됩니다. 사실은 부부 관계에서 칼로 물베기라는 얘기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죠. 그래서 저도 고생은 고생이지. 내가 너무해. 그럴 것도 아닌데 인제 자성이 있죠. 자기 반성이 있죠. 예. 그러면서 집에 들어가서 "얘 자니?" 그러면서 인제 했는데 캄캄하게 아무런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인연이 어디 갔어?" 인제 그러면서 찾아봅니다. 그래서 옆집에 가서 물어봅니다. "우리 집 색시 어디 가는 거 봤어?" 그랬더니만은 밥을 먹고 있던 옆집이 "방학 깨러 갔어요. 머리 단장하더니." 뭐 이러면서 얘기해 줍니다. 벌써 인제 감이 방앗간으로 갔다 오를 때에 벌써 바짝 긴장합니다. 하는 그 외마디 비명을 지르죠. 그는 너무 뜻밖의 이름으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한참이나 멀거니 서서 보기만 하였다. 왜 그런가 하면은 방앗간에 갔더니만은 신축유와 아내가 방앗간에서 나오는 거를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의 아까 그런 마음들은 다 없어지고 그다음 보세요. 그의 눈에는 쌍심지가 거꾸로 섰다. 이렇게 됩니다. 열이 올라서 마주 중치를 친하듯이 그의 눈은 붉어지고 번개 같은 광채가 번득거렸다. 이제 이성을 잃어버리고 있는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는 한참이나 사지를 떨었다. 두 이가 서로 마주쳐서 달그락달그락하였다. 그의 주먹은 부서질 것 같이 단단해졌다. 너무 분에 차서 이빨이 두 이가 달그락달그락하고 그의 주먹은 부서질 것 같이 이제 단단해졌다는 건 계집과 신축은 방언에 온 것을 보고 처음에는 간담이 서론하였으나 다시 태연하게 내려앉았다. 일이 이렇게 되었으니 할 대로 하라는 뜻이다. 이제 그러면서 방원은 달려들어 계집의 팔목을 잡았다. 그리고 이를 악물고 부르들었다. 나는 내가 이럴 줄 몰랐다. 계집은 뭘 이렇게 이럴 줄 몰라? 하며 파란 눈으로 헐겨보았다. 나중에는 별꼴을 다 보겠네. 어뢰 그럴 줄은 인제 알았냐? 나요. 왜 남의 팔을 잡고 요 모양이야? 오늘부터는 나를 당신이 그리 함부로 하지는 못해요. 더러운 녀석 같. 계집이 싫다면 그러면 국어로 물러날 일이지. 여기서 국어로 물러날 일이지라는 부분은 제 주제에 맞게 그냥 슬그머니 끝나야 될 일이지라는 얘기입니다. 슬그머니 주제에 맞게 끝내야 될 일이지. 이게 무슨 사내답지 못한 일이 나요. 팔을 뿌리쳐서나 분노가 전신에 가득 찬 그는 쉽게 손을 내놓지 않았다. 예, 내가 이것이 정말이냐? 정말이고 말고 비싼 밥 먹고 왜 거짓말을 할까? 내가 참으로 환장하였구나. 아니 누구더러 환장했대? 원 기가 막혀요. 나요, 나. 왜 추근추근하게 이 모양이야? 나. 하면서 힘껏 뿌리치는 바람에 계집의 손이 쑥 빠졌다. 계집은 손목을 주무르게 암상궂게 돌아섰다. 암상궂게는 사납게 또는 심술궂게 돌아섰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이 꼴을 멀찍이 서서 보고 있던 신치규는 두어 발자국 나서더니 기침 한 번을 서투르게 하고서 예, 네가 술이 취하였으면 일찍 들어가 자든지 할 것이지 웬 짓이냐? 네 눈가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냐? 너희 년놈이 싸우는 것은 너희 년놈이 어디든지 가서 할 일이지. 여기 누가 있는지 없는지 눈가에 보이는 것이 없어? 예, 괘씸한 놈. 눈가를 부라리었다. 방원은 한참이나 쳐다보고서 말이 없었다. 생각대로 하면 한 주먹에 때려 놓일 것이지만은 그래도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까지의 상전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었다. 번갯불같이 그 관념이 그의 입과 팔을 얽어 놓았다. 어려서부터 오는 날까지 남을 섬겨보기만 한 그의 마음은 상전이라면 모두 두려워하는 성질을 깊이 깊이 뿌리박아 놓았다. 그러나 오늘부터는 신치규가 자기의 상전이 아니요 자기가 신치규의 종도 아니다. 다만 똑같은 사람으로 마주섰을 뿐이다. 아니다. 지금부터는 신치규도 방언의 원수였다. 그의 간을 씹어먹어도 오히려 나머지 한이 있는 원수다. 신치규는 똑바로 쳐다보는 방언을 마주 쳐다보며 똑바로 보면 어쩔 터이냐. 원 세상이 망하려니까 별 회개한 일이 다 많거든. 어째 이놈아? 이놈아? 방언은 한 걸음 들어섰다. 나무같이 힘센 다리가 성큼하고 나설 때 신치규는 머리끝이 으쓱하였다. 새몽둥이 같은 두 주먹이 쑥 앞으로 닥칠 때 그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내 입에서 이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이 사지를 찢어 발겨도 오히려 시원치 못할 놈아. 네가 내 계집을 뺏으려고 오늘 날더러 나가라고 그랬지? 어허, 이거 이놈이 눈깔이 삐었군. 예, 나는 먼저 들어가겠다. 너는 네 사방하고 나중 들어오너라. 신치규는 형사가 위험하니까 슬금슬금 꽁무니를 빼려고 돌아서서 들어가려 하니까 방어는 돌아서는 신치규의 멱살을 잔뜩 쥐어 한 팔로 바싹 지켜들고 이놈 어디를 가? 내가 이때까지 맛을 몰랐구나. 하며 한 번 잡아채 땅바닥에다가 퇴질을 한 뒤에 그대로 터가 앉아서 목줄기를 누르니까 마치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을 적 모양으로 깨깨 소리가 나며 말 한마디도 못한다. 이놈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 아니냐? 하고 방어는 주먹으로 사정없이 닥치는 대로 들이댄다. 나중에는 주먹이 부족하여 옆에 있는 모루 돌멩이를 집어서 죽어라 하고 내리친다. 그의 팔, 그의 몸에는 본능적으로 숨어있던 잔인성이 조금도 남지 않고 그대로 나타났다. 그의 눈은 마치 펄떡펄떡 뛰는 미끼를 가로채고 앉은 승냥이나 이리와 같이 뜨거운 피를 보고야 만족하다는 듯이 무섭게 번쩍거렸다. 그에게는 초자연의 무서운 힘이 그의 팔과 다리에 올라왔다. 이 꼴을 보는 계집은 무서웠다. 끔찍끔찍한 일이 목전에 생길 것이다. 그의 맥이 풀린 다리는 마음대로 놓이지 아니하였다. 아, 사람 살려! 사람 살려! 적적한 밤중에 쓸쓸한 마을에는 처참한 여자 목소리가 으스스하게 울리었다. 이 소리를 들은 방어는 더욱 힘을 주어서 눈을 딱 감고 죽어라 내리찢었다. 뼈가 돌에 맞는 소리가 살이 울크러지는 소리와 함께 퍽퍽 하였다. 피 묻은 돌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갈갈이 찢긴 옷에는 살점이 묻었다. 동네 쪽에서는 수근수근 하더니 구두 소리가 나며 칼 소리가 덜거덕거리었다. 방언의 머리에는 번갯불같이 무엇이 보였다. 그는 손에 주먹을 쥔 채 잠깐 정신을 차려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순검? 그는 신치기의 배를 타고 앉아서 순검의 구두 소리를 듣자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하였는지 깨달았다. 그는 미친 사람처럼 일어났다. 그러고는 옆에 서서 벌벌 떠는 계집에게로 갔다. 예, 가자, 도망가자. 너하고 나하고 같이 가자. 자, 어서, 어서. 계집은 자기에게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겁을 내어 도망을 하려 한다. 방어는 계집을 따라가며 예, 예, 네가 이렇게도 나를 몰라주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지를 못하니? 어서 도망가자. 어서, 어서. 뒤에서 순검이 쫓아온다. 계집은 그대로 서서 종종 걸음을 치며 실서,
임자나 가구려. 나는 싫어요. 싫어. 가자. 응, 가.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계집의 팔을 붙잡고 끌었다. 그때 누구인지 그의 두 팔을 마치 형틀에 매다는 것 같이 꽉 뒤로 껴안는 사람이 있었다. 이놈아, 어디를 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그는 온 전신에 맥이 풀려 그대로 뒤로 자빠지려 할 때 어느덧 놀빵 같은 주먹이 그의 뺨을 사정없이 갈겼다. 정신 차려. 네. 그는 무의식하게가 고개 숙여지고 말소리가 공손하여졌다. 땅바닥에서는 신치규가 꿈지럭거리며 이리저리 뒹군다. 청승스러운 비명이 들린다. 방언은 포승진 채 계집은 그대로 주재소로 끌려가고 신치규는 머슴들이 업어들였다. 이때까지 이 꼴을 멀쩡히 서서보고 있던 신축은 두 발 발짝 나서더니 기침을 한번 서투르게 하고서 예, 내가 술이 취하 있으면 일찍 들어가서 자든지 할 일이지 웬 짓이야. 내 눈가에는 아무것도 보이는 것이 없단 말이냐. 너희 연놈이 사오는 것은 너희 연놈이 어디든지 가서 할 일이지. 여기서 누가 있는지 없는지 눈가에 보이는 것이 없어? 이러면서 옛 괘씸한 놈 이럽니다. 자, 여기에서 신치구가 하는 말에 깔고 있는 배경을 보세요. 기존에 자기가 지주로서 윗사람으로서 그러니까 상하 관계를 그대로 두고 지금 보고 있는 말이 또 한 가지는 전통적인 유교적인 가치가 아닐까. 유교적인 거를 두고 유교적인 거를 깔고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누가 눈가에 베이는 게 없냐? 왜 너는 이렇게 어른이 있는 앞에서 이러느냐? 이런 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방언은 한참 쳐다보고 말이 없었다. 기도 안 차겠죠? 지 집에서 내쫓아서 지하고 나하고는 끝났는데 방언 생각은 지나 내나 똑같은 인간인데 이게 위에 있는 듯이 이제 이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되겠죠. 생각대로 하면 한 주먹 때려 누울 것이지만 그래도 그의 머릿속에는 아까까지의 상전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었다. 이게 이제 무서운 거죠. 예, 그래서 아직까지 상전이라는 관념이 남아 있었다라는 부분. 그러면서 번갯불 같이 그 관념이 그의 입과 팔을 얽어 놓았다. 그러니까 기존적으로 쭉 내려오던 것들이 그의 입과 팔을 얽어 놨다. 한 방 치부르려고 하는 게 이제 잠시 멈칫하게 되는 부분이 됐죠. 오늘날까지 그다음 얘기를 보세요. 오늘날까지 남을 섬겨보기만 한 그의 마음은 상전이라면 모두 두려워할 성질을 깊이 깊이 뿌리 박아 녹았다. 그러나 오늘 신치규가 자기의 상전이 아니요. 이제 나오죠. 자기 상전도 아니고 자기는 신축의 종도 아니고 다만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시대가 이제 변하고 있는 부분에서 변하는 시대상에서 서 있고 이 신축유는 과거에 거기에 젖어 있고 이런 상황을 여기서 보죠. 신축유는 방언을 마주 쳐다보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똑바로 보면 어떨 테냐? 웬 세상이 망하려니까 별 회개한 일이 다 있지. 어째 이놈아? 이러면서 신축유가 세상이 망하려니까 다 별 꼴을 다 본다는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럴 때는 방언은 마침내 이놈아 하는 데서 이제 열받은 겁니다. 방언은 한 걸음 들여야 됐다. 이놈아, 나무같이 힘센 다리가 성큼하고 났을 때 신축우는 머리끝이 어석했다. 쇠몽둥이 같은 주먹이 쑥 앞으로 닥칠 때 그의 가슴은 덜컥 내려앉았다. 내 입에서 이놈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이 사지를 찢어 발겨도 오히려 시원치 못할 놈아. 내가 내 계집을 뺏으려고 오늘 날들어 나가라고 했지. 이러면서 이제 제대로 신치규하고 붙게 됩니다. 그러니 신치규는 어허 이놈이 눈깔이 삐었구만. 예, 나는 먼저 들어가야겠다. 너는 네 서방하고 나중에 들어오라. 그러면서 신축이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방원이 뒤돌아서는 신축의 멱살을 잔뜩 쥐어 잡고 한 발로 바싹 칩게 들고 이놈이 어디를 가? 내가 이때까지 맛을 몰랐구나. 그러면서 이제 맛을 하나 보여줍니다. 한번 잡아채 땅바닥에 퇴질을 한 뒤에 그대로 타고 올라앉아서 목줄띠를 누르니까 표현도 보세요. 마치 뱀이 개구리를 잡아먹을 적 모양으로 깨깨 소리가 나며 말 한마디 못한다. 이놈 너 죽고 나 죽으면 그만 아니냐 하고 방울은 주먹으로 사정없이 닥치는 대로 들이댄다.
그러니까 사정없이 두들겨 편다는 거죠. 나중에는 주먹이 부족하여 옆에 있는 모루돌멩이를 치부라. 자, 모루돌멩이라는 얘기는 편편하게 생긴 것, 편편한 그런 돌멩이를 하나 듭니다. 들어서 이제 그걸로 내리칩니다. 그의 몸에는 본능적으로 숨어 있던 잔인성이 조금도 남지 않고 그대로 나타낸다. 그의 눈은 마치 펄떡펄떡 뛰는 미끼를 가로채고 앉은 승냥이와 이리와 같이 뜨거운 피를 보고서야 만족하듯이 무섭게 번쩍거렸다. 이 이제 원초적인 인간의 원초성을 이제 여기에 막 드러내는 거죠. 한쪽은 폭력적인 그런 원초성을 드러내고 있었고, 고전에는 뭐였습니까? 신축유는 매우 성적인 유욕을 드러내는 쪽이 신축이었다면 둘 다 결국은 원초성을 드러내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지니까 계집이 사람 살려 하면서 소리 지르곤 합니다. 적적한 밤중에 쓸쓸한 마을에는 처참한 여자 목소리가 어스스하게 울리었다. 이렇게 됩니다. 퍽퍽하고 피 묻은 돌이 여기저기 흩어지고 갈갈이 찢긴 옷에는 살점이 묻어 있었다. 이제 아주 잔인한 걸 그대로 기술하죠.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던 사실주의 기법이랍니다. 두리뭉실하는 게 아니고 있는 사실 그대로를 이렇게 써내는 기법으로 그렇게 묘사를 하고 있죠. 동네 쪽에서는 수군수군 하더니 구두 소리가 나며 칼 소리가 들거덕거렸다. 이제 아까 그렇게 여자가 소리를 지르고 이렇게 되고 비명들이 나오고 이러니까 이제 수군수군 하더니만은 드디어 칼 소리가 나더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순사들은 칼을 차고 다녔거든요. 그 순사는 당연히 일본 관리 중에 하나죠. 말단 관리긴 하더라도 어떻든 칼을 차고 다니는 게 순사였습니다. 그는 손에 주먹을 쥔 채 잠깐 정신을 차려 그쪽으로 귀를 기울였다. 순검, 이제 순검이라는 게 순사라는 겁니다. 순검이라는 거는 당시에 경찰 이런 데서 근무하는 낮은 계급의 공무원님 순검. 그는 신축의 배를 타고 앉아서 순검의 소리를 듣자 비로소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깨달았다. 아까는 이제 흥분해서 그랬는데 그런 소리를 듣자니까 이제 간다. 그래서 도망가자. 이렇게 하면서 아내 보고 도망가자고 이제 그럽니다. 그런데 계집이 따라가나요? 아니죠. 계집은 자기에게 또 무슨 일이 있을까 하여 겁을 내어 도망하려 한다. 방울은 계집을 따라가며 소리 지릅니다. 예, 내가 이렇게도 나를 몰라주니 내가 너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기나 하니 하면서 따라가면서 같이 도망가자고 그렇게 계집은 실소 임자나 가구로 나는 싫어요 하면서 안 가버리죠. 그는 미친 사람처럼 계집의 팔을 붙잡고 끌었다. 그때 누구인지 두 팔이 마치 흉틀에 매다는 것 같이 꽉 뒤에서 이렇게 체포되는 순간이죠. 그렇게 경찰께 이제 체포됩니다. 이놈아 어디를 가? 그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그가 누구인지 알았다. 자, 마침내 순검한테 붙들려 가지고 체포되어 가는 장면입니다. 네, 이놈아 어디를 가? 하면서 순검한테 뒷발로 붙여서 널판지 같은 주먹이 그를 사정없이 갈겼다. 정신 차려. 네, 무의식적으로 고개가 숙여지고 말소리가 공손하였다. 이제 순검이 이제 두들겨 펴면서 체포하고 있죠. 땅에서는 신축이가 꿈지럭거리며 이리저리 뒹군다. 풍성스런 비명이 들린다. 이제 이렇게 난장판이 벌어졌습니다. 방원은 포승진 채 계집은 그대로 주저스로 끌고 가고 신축이는 머슴들이 업어들였다. 이렇게 하면서 각자 흩어지게 되죠. 하나는 잡혀서 가고 또 신축이는 머슴들이 명과하면은 그렇게 모루돌로 두들겨 맞으면서까지 했으니까 부상을 당했겠죠. 그러니까 머슴들이 와서 업어갔다. 이렇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났다. 상해제로 감옥에서 복역을 하던 방원은 만기가 되어 추록을 하였다. 그러나 신치규는 아무 일 없이 자기 집에서 치료하고 방원의 계집을 데려다 산다. 신치규는 온몸이 나은 뒤에 홀로 생각하였다. 죽는 줄만 알았더니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 하고 얼굴에 흠이 진 곳을 만져보며 오히려 그놈이 그렇게 한 것이 나에게는 다행이지. 얼굴이 아프기는 좀 하였으나 어떻게 그놈을 떼어버릴까 하고 그렇지 않아도 걱정을 하던 차에 잘 되었지. 그놈 한 10년 감옥에서 콩밥을 먹었으면 좋겠다. 방원은 감옥에서 생각하기를 나가기만 하면 연놈을 죽여버리고 제가 죽든지 요정을 내리라 하였다.
집에서 내쫓기고 계집까지 빼앗기고 그것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고 치가 떨렸다. 그것이 모두 자기가 돈 없는 탓인 것을 생각하며 더욱 분한 생각이 났다. 에이, 더러운 년. 그는 홍바지에 쇠사슬을 차고서 일을 할 때에도 가끔 침을 땅에다 뱉으면서 혼자 중얼거리었다. 사람이 이러고서야 살아서 못하나. 멀쩡한 놈이 계집 빼앗기고 생으로 콩밥까지 먹으니 그가 감옥에서 나올 때에는 감옥서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을 찔러 죽든지 무슨 요정이 날 것을 생각하고 다시 온몸에 힘을 주고 쓸쓸한 웃음을 웃었다. 그는 200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계집이 사는 촌에를 왔다. 그러나 아무도 그를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다. 전에 친하게 지내던 사람들도 그를 보고 피해갔다. 마치 문둥병자나 마찬가지 대우를 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뒤로부터는 더욱이 세상이 차디차졌다. 자기가 상상하던 것보다 더 무정하여졌다. 그는 하는 수 없이 밤이 될 때까지 그 근처 산속으로 돌아다녔다. 그래서 깊은 밤에 촌으로 내려왔다. 그는 그 방앗간을 다시 지나갔다. 석 달 전 생각이 났다. 자기가 여기서 잡혀갔다는 것을 생각할 때 더욱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치밀어 올라왔다. 그는 한참이나 거기 서서 그때 일을 생각하고 몸서리를 친 후 다시 그 전 집을 찾아갔다. 날이 몹시 추워지고 눈이 쌓였다. 옷은 입은 것이 가을에 입고 감옥에 들어갔던 그것이므로 살에 애는 듯한 것이로되 그는 분한 생각과 흥분된 마음에 그것도 몰랐다. 연놈을 모두 처치를 해버려 혼자 속으로 궁리를 하다가 그렇지 그까짓 것들은 살려두어 쓸데없는 인생들이야 하면서 옆구리에 찌른 기름한 단도를 다시 만져보았다. 그는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쓰다듬었다. 그는 신축의 집 우를 넘어 들어갔다. 그의 발은 전에 다닐 적같이 익숙하였다. 그는 사랑을 엿보고 다시 뒤로 돌아서 건넌방 창 밑에 와 섰다. 귀를 기울였으나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그는 손에 칼을 빼들었다. 그러고는 일부러 뒷창문을 달각달각 흔들었다. 그 뒤 하고 계집의 머리가 쑥 나오며 문이 열렸다. 그는 얼른 비켜 섰다. 문은 다시 닫히고 계집은 들어갔다. 방언의 마음은 이상하게 동요가 되었다. 예쁜 계집의 목소리가 오래간만에 귀에 들릴 때 마치 자기가 감옥에서 꿈꿀적 모양으로 요염하고도 황홀하게 그의 마음을 꿰는 것 같았다. 그는 꿈속에서 다시 만난 것 같고 오래간만에 그를 만나보매 모든 결심은 얼음같이 녹는 듯하였다. 그래도 계집이 설마 나를 영영 잊어버리랴 하고 옛날의 정리를 생각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랴는 생각이 났다. 아무리 자기를 감옥에까지 가게 하였다 하더라도 그는 감히 칼을 들어 죽이려는 용기가 단번에 나지 않아서 주저하기 시작했다. 아니다. 다시 한 번만 물어보자. 그는 들었던 칼을 다시 잡고 생각하였다. 거짓말이다. 거짓말이다. 그럴 리가 없다. 그는 반신반의하였다. 그렇다. 한 번만 다시 물어보고 죽이든 살리든 하자. 그는 다시 문을 달각달각하였다. 계집은 이번에 다시 문을 열고 사면을 둘러보더니 헌 집신짝을 신고 나왔다. 니요? 그가 방언이 서 있는 집 모퉁이를 돌아서려 할째 내다 하고 입을 틀어막고 칼을 가슴에 대었다. 떠들면 죽어. 방언은 계집의 입을 수건으로 틀어막고 결박을 한 후 들쳐업고서 번개같이 다름질하였다. 그는 어느 결에 계집을 업어다가 물레방아 앞 내려놓은 후 결박을 풀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다. 나를 모르겠니? 캄캄한 금은밥에 얼굴을 바싹 계집의 코앞에 들이대었다. 계집은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소리를 지르더니 뒤로 물러섰다. 조금도 놀랄 것 없다. 오늘 내가 내 말 들으면 살려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야. 하고 시퍼런 칼을 들이대었다. 계집은 다시 태어나게 나 말이요? 임자의 말을 들으려 할 것 같으면 벌써 들었지요. 이때까지 있겠소? 임자도 남의 마음을 알 거요. 임자와 나와 2년 전에 이곳으로 도망해 올 적에도 전 남편이 나를 죽이겠다고 허리를 찔러 그 흠이 있는 것을 날마다 밤에 당신이 어루만지었지요. 내가 그까짓 칼춤을 무서워서 나 하고 싶은 것을 못한단 말이요? 헤이, 이게 무슨 비겁한 짓이요?
사내 자식이. 자, 찌르려거든 찔러 보아요. 자, 자. 계집은 두 가슴을 벌리고 대들었다. 방호는 너무 계집의 태도가 대담하므로 들었던 칼이 도리어 뒤로 움찔할 만큼 기가 막혔다. 그는 무식하게 정말이냐? 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섰다. 석 달이 지났다. 그러니까 감옥에서 복역한 기간을 석 달을 했다고 보는 거죠. 상례제로 감옥에서 복역하던 방호는 만기가 되어 추록하였다. 그러나 신축유는 아무 일 없이 자기 집에서 치료하고 방원의 계집을 데려다 산다. 이제 이렇게 되는 부분도 더 방원이 극단으로 가게 되는 경우겠죠. 신축유는 아무 일 없듯이, 사실은 아무 일 없는 게 아니고 방원에게는 이제 생사결단이 나는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신축유는 온몸이 나은 뒤에 홀로 생각하였다. 그 와중에 신축유는 생각하는 게 죽는 줄 알았더니만은 그래도 이렇게 살았으니 하고 얼굴에 험진 곳을 만져보며 오히려 그놈이 이렇게 한 것이 나에게는 다행이지 얼굴이 아프기는 좀 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부분에서 뭘 볼 수 있습니까? 신축유는 매우 상황 판단을 근시안적으로 하고,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의 어떤 원초적인 욕구를 위해 가지고는 다 희생시키고 지금 있는데도 오히려 이게 다행이다, 이렇게까지 생각합니다. 어떻게 그놈을 떼버릴까 했는데 다행이다는 이유가 거기입니다. 그놈이 한 10년 살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집에서 생각합니다. 거기에 비해서 방원은 또 어떻게 되나요? 또다시 방원은, 신축유는 이렇게 생각하는가 하면은 방원은 감옥에서 나가기만 하면 이 염놈을 죽여버리라, 죽여버리고 제가 죽든지 요정을 내리라, 이렇게 하고 단단히 자기 자신을 이제 또 무장한다 할까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해서 감옥에 출감하게 되는 걸 보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해서 감옥에 있던 이 얘기를 또 하네요. 감옥 생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홍바지에, 그러니까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면 입힌 옷이 이 붉은색 옷을 입혔는 것 같습니다. 아마 감귤색 그런 옷을 입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감귤색. 그런데 이제 홍바지라고 했답니다. 그런 죄수들이 입는 옷을요. 쇠사슬을 차고 일을 할 때도 가끔 침을 땅에다 뱉으면 혼자 중얼거렸다. 사람이 이러고야 살아서 무엇하나, 멀쩡한 놈이 계집 뺏기고 생으로 콩밥까지 먹었으니, 이제 이러면서 자기 자신을 더 코너로 이제 몰고 있죠. 연구하면은 생각해 보니 이렇게 가지고 살아서 뭐 하겠나? 멀쩡한 놈이 계집까지 뺏기고 생으로 콩밥까지 먹고 있으니, 당시에는 이제 감옥에서 나오는 밥이 그 콩으로 된 밥, 콩밥을 줬으니까 이제 콩밥. 오랫동안 우리가 이제 감옥 가는 얘기를 "콩밥 먹을래?" 인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죠. 아마 그때도 콩밥을 줬는 거. 그가 감옥에 나올 때는 감옥소를 다시 한번 들어보고 내가 여기서 마지막으로 목숨을 잃어버리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손으로 내 목을 찔러 죽든지 무슨 요정이 날 것을 생각하고 다시 온몸에 힘을 주고 쓸쓸한 웃음을 지었다. 200리나 되는 길을 걸어서 계집이 사는 촌에 왔다. 인제 마침내 감옥에서 나와서 출감해서 200리나 되는 거를 걸었다고 했습니다. 걸어와서 촌에 왔더니 그다음 보세요. 아무도 그를 아는 체 하는 사람이 없었다. 전에 친하게 지낸 사람들도 그를 보고 피해갔다. 마치 문둥병자나 마찬가지로 대우를 하였다. 감옥에서 나온 뒤로부터는 더욱이 세상이 차디차졌다. 어떻게 되나요? 자기가 감옥을 한 전과자가 되고 난 뒤에 살고 있던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마을에 대하는 사람들이 마치 문둥병자나 같이 뭘 하면 안 될 사람처럼 되어지는 차디찬 세상 인정을 느끼죠. 그래서 날씨만 찬 게 아니고요. 날씨만 그렇게 찬 게 아니고 세상 인정이 너무너무 차진 것을 이제 절감하게 됩니다. 마치 문둥병자나 마찬가지 대우를 했다. 이 부분에서 보게 되죠. 그래서 멀쩡한 몸인데 감옥에서 이미 죗값을 치르고, 그렇죠. 법적으로는 감옥에서 상해죄의 죗값을 치르고 나왔는데 지집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근처 산속에 숨어 있다가 밤이 됐을 때 마침내 그 촌으로 내려와서 그는 방앗간을 다시 지나갔다. 석 달 전의 일이 생각났다. 그래서 방앗간 앞을 지나면서 석 달 전의 일이 생각났다는 거죠.
한참이나 거기 서서 그때 일을 생각하고 몸서리를 친 후에 다시 거전집을 찾아갔다. 몸서리 칠 수밖에 없죠. 그 당시 감옥 생활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니 이제 몸서리가 쳐졌다. 그다음 보세요. 얼마만큼 힘들었는가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날이 몹시 추워지고 눈이 쌓였다. 옷은 입은 것이 가을에 입고, 사건이 났을 때 가을에 있으니까 감옥에 들었던 갔던 옷을 그대로 지금 한겨울에 입고 왔는데도 그 분한 생각과 흥분된 마음에 춥다고 느끼지를 못한다. 얼마나 지금 그 분해하는 거를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연놈을 모두 처치해 버려요. 혼자 속으로 궁리를 하다가. 그렇지. 그까짓 것들은 살려두어서 쓸데없는 인생들이야. 이러면서 자기 혼자 이제 그렇게 합니다. 하면서 옆구리에 찌른 기름한 단도를 다시 만져보았다. 그럼 벌써 옆구리에 단도를 준비해서 다니고 있는 걸 보게 되죠. 그래서 감격스러운 마음으로 그것을 쓰다듬었다. 단도가 감격스러운 마음을, 영감 자기 분을 풀어줄 단도라는 거죠. 기름한 단도는 길쭉한 단도, 짤막한 게 아니고요. 단도긴 한데 기름한 단도라는 얘기입니다. 그는 신축의 집 우를 넘어 들어갔다. 이제 마침내 사건이 벌어지게 되죠. 그의 발은 전에 다닐 적 같이 익숙했다. 왜냐하면 거기 머슴으로 살았던 집이니까 당연히 익숙할 수밖에 없죠. 그는 사랑을 엿보고, 사랑방입니다. 사랑방을 엿보고 그다음에 건너방으로 이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창 밑에 다가서서 귀를 기울여 봅니다. 아무 말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는 손에 칼을 빼들고 그리고 일부러 창문을 달각달각 흔들었다. 그러니까 안에서 건의하면서 여자가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자기 아내죠. 얼른 비켜섰다. 문은 닫히고 계집은 들어갔다. 방원의 마음은 이상하게 동요됐다. 예쁜 계집의 목소리를 오래간만에 귀에 들을 때 마치 자기가 감옥에서 꿈꿀 적 모양으로 요염하고 황홀하게 그의 마음을 꿰는 것 같았다. 그러나 여전히 방원이 감옥 생활하면서도 역시 수컷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요염하고 황홀하게 그를 꿈에서 봤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제 생시로 그 목소리를 듣게 되니까 이제 그 생각이 나는 거지요. 그는 꿈속에 다시 만난 것 같고 오랜만에 그를 만나 보매 모든 결심은 얼음같이 녹는 듯하였다. 그래서 이제 또 결심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 걸 보죠. 그래도 계집이 설마 나를 영영 잊어버리라 하고 옛날의 정리를 생각할 때 그것이 거짓말이 아니고 무엇이랴라는 생각이 나다. 아무리 자기 감옥을 가게 하였더라도 그는 감히 칼을 들여 죽이려는 용기가 단번에 나지 않아서 주저하기 시작했다. 아니다. 다시 한 번만 물어보자. 그래서 이제 생각에 그래 나하고 같이 도망갈래? 어떡할래? 하면서 다시 한번 물어볼 작정을 하고 다시 칼을 부여잡고 이제 또다시 달그닥 합니다. 그러니까 니어 하면서 계집이 바깥으로 나옵니다. 그때 입을 털어맞고 칼을 가슴에 대면서 떠들면 죽어 하면서 방어는 계집을 입을 수건으로 털어맞고 결박한 후에 그 계집을 이제 납치해서 다시 방앗간으로 옵니다. 그렇게 와서 컴컴한 방앗간에서 내려놓고 나를 모르겠니? 하고 계집의 코앞에 얼굴을 바짝 갖다 댑니다. 그랬더니 계집이 아 하고 놀랍니다. 조금도 놀랄 것 없다. 오늘 내가 내 말을 들으면 살려줄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이것이야. 하면서 칼을 이제 갖다 대면서 내 말을 안 들으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집은 다시 태연하게 나 말려 임자의 말을 들을 것 같으면 벌써 들었죠. 이때까지 있겠어. 임자도 남의 마음을 알 것이요. 임자와 나와 2년 전에 이곳에 도망해 올 적에도 전 남편이 나를 죽이겠다고 허리를 찔러 그 험이 있는 것을 날마다 밤에 당신이 어루만졌지요. 여기서 우리가 또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아하, 이 사람들은 2년 전에 이미 이 계집은 전 남편이 있었고 그 화가 난 전 남편이 이 계집을 칼로 찔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서나 이제 이 계집이 왜 이렇게 강하게 나가는가? 처음이 아니죠. 냉간하면 처음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다 벌벌 떨 텐데 이 계집은 그때 그런 일도 한번 당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대차게 나가는 겁니다. 내가 그까지 보세요. 이제 이 얘기 나오죠. 내가 그까지 칼 좀 무서워. 나 하고 싶은 것을 못 한단 말이요.
매우 대차죠. 이게 무슨 비겁한 짓이에요, 사내 자식이. 자, 찌르거든 찔러 보아요. 자, 자 하면서 도리어 여자가 이제 가슴을 들이대면서 방언은 계집의 태도가 그렇게 나오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이냐? 하고 한 걸음 더 가까이 갑니다. 정말이 아니고 내가 비록 여자이지만은 당신같이 겁쟁이는 아니라오. 이것이 도무지 무엇이오? 계집은 그래도 두려웠던지 방언의 손에 든 칼을 뿌리쳐 땅에 떨어뜨리었다. 이 칼이 땅에 떨어지자 방언은 이때까지 용사와 같이 보이던 계집이 몹시 비겁하고 더러워 보여 다시 칼을 집어들고 덤비었다. 에잇, 간사한 년, 어쩔 터이냐? 나하고 당장에 멀리 가지 않을 터이냐? 자, 가자. 그는 눈물이 어린 눈으로 타일러 보기도 하고 간청도 하여 보았다. 자, 어서 옛날과 같이 나하고 멀리 멀리 도망가자. 나는 참으로 나의 칼로 너를 죽일 수는 없다. 계집의 눈에는 독이 올라왔다. 광채가 어두운 밤에 번개같이 번쩍거리며 싫어요. 나는 죽으면 죽었지 가기는 싫어요. 이제 나는 고만 이렇게 구차하고 천한 생활을 다시 하기는 싫어요. 고만 물렸어요. 너의 입으로 정말 그런 말이 나오느냐? 너는 나를 우리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하는 후에 또 나중에는 세상에서 지옥이라고 하는 감옥 속까지 가게 하였지. 그러고도 나의 맨 마지막 원을 들어주지 않을 터이냐? 나는 언제든지 당신 손에 죽을 것까지도 알고 있어. 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제든지 죽기는 일반. 이렇게 된 이상 나를 죽이시오. 정말이냐? 정말이야? 정말요? 계집은 결심한 뜻을 나타내었다. 방언의 손은 떨리었다. 그리고 그는 눈을 꼭 감고 에이, 이 여우 같은 년 하고 칼끝을 계집의 옆구리를 향하고 힘껏 내밀었다. 계집은 이를 악물고 사람 죽인다! 소리 한 번에 그 소리에 거꾸러졌다. 칼자루를 든 손이 피가 물리는 바람에 우르르 떨리더니 피가 새어 나왔다. 방어는 그 칼을 빼어 들더니 계집 위에 거꾸러져서 가슴을 찌르고 절명하여 버렸다. 그랬더니만 여자가 정말이 아니고 내가 비록 여자지만 당신같이 겁쟁이는 아니라고. 이것이 도무지 무엇이요? 계집은 그래도 두려웠던지 방언의 손에 든 칼을 뿌리치며 땅에 떨어뜨렸다. 이 칼이 땅에 떨어지자 방언은 이때까지 용사와 같이 보이던 계집이 몹시 비겁하고 더러워 보여서 다시 칼을 집어들었다고 덤볐다. 에잇, 간사한 년, 어쩔 터냐? 나하고 당장에 멀리 가지 않을 터냐? 자, 가자. 그는 눈물 어린 눈으로 타일러 보기도 하고 간청해 보기도 하였다. 영감 살인은 안 하려고 또 다시 한번 해보려고 그렇게 이제 애쓰죠. 그래서 간청해 보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계집은 어떻게 되나요? 꿈쩍도 하지 않죠. 그래서 꿈쩍도 하지 않게 되면서 싫어요. 나는 죽었으면 죽었듯 가기 싫어요. 이제 나는 그렇게 구차하고 천한 생활을 다시는 하기 싫어요. 이 부분을 잘 봐야 됩니다. 천한 생활을 다시는 하기 싫다라는 부분에서 뭘 보고 있는가 하면 처음에 얘기했습니다마는 계집은 매우 이기적이고 매우 실리적으로 사는 여자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명과하면은 편의에 따라 가지고 언제든지 자기 주관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저렇게도 옮겨 타는 형태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자기는 그렇게 죽었으면 죽었지 그런 구차한 삶은 싫다. 예, 이렇게 하면서 끝까지 버팁니다. 그러니 이제 방언이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우리 고향에 다시 돌아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게 한 후에 또 나중에는 세상에서 지옥이라는 감옥 속까지 가게 하여 그리고 또 나의 마지막 원을 들어두지 않을 터이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건 사실이죠. 사실이긴 한데 어떻든 나는 언제든지 당신 손에 죽을 것까지도 알고 있어. 이제 여자 쪽입니다. 자,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언제 죽으나 죽기는 일반. 이렇게 된 이상 나를 죽이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마지막 결판이 납니다. 그러니까 정말이야 하고 계집은 결심한 뜻을 나타냈다. 방언의 손은 떨렸고 그리고 그는 눈을 꼭 감고 여우 같은 년 하고 칼끝을 계집의 입구를 향하고 힘껏 내밀었다. 계집은 이를 악물고 사람 죽인다 소리 지를 거죠. 소리 한 번에 그 자리에 거꾸러졌다. 칼자루를 든 손이 피가 몰리는 바람에
우르르 떨리더니 피가 새어나왔다. 방원은 그 칼을 빼어들더니 계집 위에서 거꾸로 서서 가슴을 찌르고 절명하여 버렸다.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비극으로 끝나버렸는데 이 등장인물들을 한번 또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원. 그냥 머슴살이 하면서 우직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머슴살이 잘 하고 있었는데 이제 사건이 벌어지게 되지요. 무슨 계기가 되는가 하니 아시다시피 원초적인 걸 건드려 버린 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늙은 신치구가 아내를 이렇게 꼬셔버리니까, 아내를 가져버리니까 거기에 자기 아내를 빼앗긴 수컷은, 이제 사람이라기보다는 암컷을 잃어버린 수컷은 사생결단하고 덤비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원초적인 방식으로 이제 내몰아져 버리고, 그다음에 여기에 나타나는 그 방원의 아내를 한번 보세요. 아내를 보게 되면은 좀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매우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하지 다른 생각이 없습니다. 내 몸, 내 일신 몸 하나 편하고 내 편하면 이게 진리입니다. 내게 이득이 되면 모든 것은 옳을 수도 있는 것까지 가버리죠. 이러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오늘날 자본주의적인 생각하고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본주의는 모든 것이 돈이라는 것 가지고 돈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따지게 돼. 결국은 물질을 가지고 따지게 되거든요. 여기서 아내가 하는 행동을 보게 되면은 철저하게 물질 중심주의 사고입니다. 그래서 이쪽에 물질이 더 많고 더 좋으니까 이제는 빠이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결국은 남편으로부터, 전 남편이죠. 그러니까 전 남편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는 게 이 아내의 모습. 그다음에 신축유라는 사람을 한번 볼게요. 철저히 본능에 충실한 녀석입니다. 뭐 부가 있고 뭐 어떻고 뭐 나이가 어떻고 그런 건 따지지 말고요. 당연히 보면 신축유는 자기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다른 요소들이 많습니다. 자기 자식들도 있을 테고 지금 데리고 사는 아내도 있을 테고 또 자기가 마을에서 위치도 있을 테고 자기가 일궈 놓은 재산도 있을 테고 많은 것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에 충실해 버리나요? 자기의 육신의 욕정에 충실해 버립니다. 결국은 육신의 욕정을 충실하게 따르면서 데리고 온 방원의 아내가 결국은 파멸로 끌고 가버리죠. 예.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서 신축유의 인간상을 또 우리가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처음에 다시 되돌아와서 볼게요. 물레방아라는 주제입니다. 한마디로 이 물레방아라는 지점, 그 공간은 비극의 시작 지점이었죠. 또 비극이 종말로 끝나는 지점, 살인으로 끝나고 자기도 죽게 되는 그 지점이 또 물레방아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당연히 운명이라는 굴레에서 못 벗어나는 인간이듯이 이 물레방아 자체에서도 마찬가지로 비극이 시작되는 지점이 그 지점이고 비극이 끝나는 지점도 그 지점이 되는, 역시 둥그렇게 된 거에서 벗어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물레방아의 힘은 원천은 어디에 있었나요? 물이라는 저 심리나 되는 멀고 먼 길을 돌아 내려온 그 생명의 원천인 게 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이 이제 물레방아에 들어오게 되면서 오히려 물은 이제는 어떻게 되나요? 물레방아를 돌려주면서 운명이라는 수레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소설을 통해서 당대에 어떻게 운명이라는 것 속에서의 한 인간이 몰락돼 가는가를 보게 되고, 또 거기에 관계되는 게 이 욕심들, 각자의 욕심들이지 않습니까? 그 욕심들이 극단으로 치닫게 됐을 때에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가. 이 각자의 욕심들은 하나같이 원초적인 욕심들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축유 같은 경우에 대표적으로 좀 전에 말씀드린 유욕을 쫓는 원초적인 욕심을 가졌다면은 거기에 방원의 아내는 물질을 쫓는
원초적 욕심입니다. 그렇잖아요. 따져보게 되면은 모든 동물은 자기가 먹는 거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원초적 욕심이 있거든요.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원초적 욕심이 있는데 그것만 따를 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그렇게 돼지고 또 그다음에 그 남편 역시 매우 원초적으로 행동해 버렸습니다. 좀 더 깊숙이 생각하고 좀 더 다시 그 상황들을 고려해서 감옥에서 나와서 그렇게까지 원초적으로 생각해서 복수를 하겠다고 덤비는 게 잘못이었죠. 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초성에 다 갇혀져 있는 사람들을 여기서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파국밖에 남는 게 없죠. 네. 이상으로 제가 함께 여러분하고 이거를 살펴봤는데요. 이 소설을 같이 읽어주신 우리 낭독하신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 남자 아닌 남편으로서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뭐 가난이든 경제적이든 아니면 신분상의 이유로 아내를 지키지 못하는 남자의 그 아픈 심정이 고스란히 문자를 통해서 전달이 되어서 무척 감동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참 이 소설을 통해서 어떤 신분의 아픔과 또 어떤 남자로서의 운명에 닥쳐진 그런 그 한계 내지는 그런 아픔에 처해져 있는 그런 것들을 잘 묘사한 소설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후에 바로 든 생각이 이 세 주인공이 처한 그런 그 생활들이 너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 이유가 너무 그 시대가 가난하고 교육이 없어서 그랬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지금 세상은 더욱더 풍족하고 거의 완벽한 시대에 살고 있어서 부족함이 없는 것 같은데 지금은 더 많은 신치교와 더 많은 이방원과 그의 아내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제목만 알고 있던 소설입니다. 고등학교는 졸업했고요. 부끄럽지만 처음 읽어보았습니다. 그 이효석의 메밀꽃 필 무렵을 읽었으니까 제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겠다는 것을 짐작을 하고 읽었는데 이렇게 끔찍한 일이 일어날 거라는 것은 너무 뜻밖이어가지고 너무 무겁고 슬펐고 이렇게 요즘 데이트 폭력이니 해서 살인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것도 현대판 이런 이야기였구나. 이 단편을 통해서 가난이 주는 아픔을 함께 느끼는 시간이었고요. 동전의 양면처럼 선과 악, 삶과 죽음, 사랑과 미움이 함께하는 이 소설을 접하면서 내가 살면서 이런 문제는 계속 일어나긴 할 건데 어떤 문제가 일어나더라도 좀 지혜롭게 해결해야겠다. 절대로 극단적으로 또 이렇게 그때의 감정에 치우쳐 가지고 울컥 화를 내거나 그러진 않고 차분하게 문제 해결을 해야겠다. 이 주인공들도 남편이 칼을 들고 그러니까 한꺼번에 그냥 살인을 하게 된 건 아니고 여인에게 그래도 사랑을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할 때 좀 이해가 되면서 그 여인이 돌아섰던 마음 얼마나 진짜 배신감을 가졌을까. 그리고 또 이 여인이 왜 이 남편을 이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 했더니 그 자기가 또 칼자리가 있었다는 그 이야기를 보면서 1번 하는 습관이 2 번이 되었나? 정말 가난이 이렇게 사람을 다르게 만드나. 정말 사랑이 없이 살았을까? 사랑해서 둘이 도망 나와서 살았는데 또 더 많은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의 품에 안길 수 있다는 것이 좀 아이러니였습니다. 또 또 만나요.